자, 이번 시간은 제목이 조직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조직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해도 조직 그러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 또 그러면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 또 공식 조직과 임시 조직, 뭐 이런 정도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조직의 분류나 유형화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조직의 분류, 조직이란 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직은 집단과 비슷하게 자, 집단의 개념 우리가 실천을 배울 적에 복수의 구성원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동체 의식이나 소속감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규범을 지킬 때 집단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개념을 조직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복수의 구성원이 공통의 관심사란 말보다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상호작용 속에 규범을 지키는 것을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걸 좀 더 싸납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위에는 보시되 공통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업적 협동체제다. 또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단위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 여기도 우리가 보면 집단과 마찬가지로 복수의 구성원, 공통의 목표, 또 공동체 의식이나 소속감, 또 상호작용, 그리고 규범 이런 단어들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직 그러면 공식 조직을 가지고 또 공식 조직이 있어야 그 안에서 자생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비공식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시작할 적에는 언제나 공식 조직부터 시작을 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공식 조직의 구조적 요인이라고 해서 풀머가 이렇게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냥 제목만 분업, 계층제, 또 구조, 또 통제 범위는 통솔범위.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조직의 특징 그러면 분업, 계층제, 통솔범위 말고도 명령, 통일, 또 그런가 하면 조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분업, 계층제는 다 알고 계신 것이고 통솔범위도 알고 계시겠죠. 그다음에 구조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간적 요인 좋습니다. 다음에 조직의 분류를 다양한 학자들이 조직을 이렇게 분류했는데 출제 비중은 뭐 미미하기 때문에 제목으로만 파슨스는 정치 조직, 경제 조직, 여기 보시면 파슨스는 조직의 분류를 정치 조직, 또 경제 조직을 생산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생산 조직. 그러면서 체제 유지 조직, 그리고 통합 조직으로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사회복지라고 해서 어느 특정 조직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두루두루 포함되어 있지만 그중에 하나만 소속을 시킨다면 이 생산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 조직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 학교처럼 여기서 사회복지 조직은 그래도 체제 유지 조직이나 유형 유지 조직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파슨스는 통합 조직을 여기 보면 정치 조직, 또 여기 경제 조직, 그리고 체제 유지 조직 말고 통합 조직을 제시했는데 굳이 제가 여기를 적은 이유는 그 아래를 조금만 올려서 같이 보겠습니다. 카츠와카는 조직의 분류를 여기도 우리가 보면 정치 조직, 경제 조직, 그리고 체제 유지 대신 현상 유지 조직이라고 이렇게 나눴고 파슨스는 통합 조직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는 통합 조직보다는 적응 조직을 제시했다는 차이점, 적응 조직을 제시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아래가 달랐지만 표현은 정치 조직, 또 경제 조직을 생산 조직이나 경제 생산 조직, 그리고 체제 유지 조직이나 현상 유지 조직, 표현은 뭐라든 간에 이렇게 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탈코트 파슨스는 사회체계 이론을 정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통합, 아질이라는 사회체계의 목적에서 아질을 제시했지요. 아답테이션, 콜러테인먼트, 인테그레이션, 레이턴트 패턴 메인티넌스에서 그중에 인테그레이션 통합 기능을 강조한 데 비해서 카츠와카는 통합보다는 적응 기능을 강조했다. 바로 여기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브로와 스커트는 여러분들이 보실 것이
브로스크는 수혜자별로 조직을 분류했습니다. 수혜자별로. 그래서 공익조직, 사업조직, 서비스조직, 봉사조직을 서비스조직, 호혜조직이라고 하는데 여기 공익조직, 영리사업조직, 봉사조직, 호혜조직으로 하되 사회복지기관은 바로 서비스조직, 봉사조직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 엣지온은 지배와 복종관계를 가지고 지배 복종관계를 가지고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또 도덕적 여기는 규범적 권한과 도덕적 복종으로 결합된 규범적 조직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강제적, 공리적, 규범적. 특히 사회복지 조직은 바로 도덕적, 규범적 권한과 도덕적 복종으로 연결된 바로 이런 특징의 사회복지 조직이나 학교와 같은 것을 바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규범적 조직으로 분류했었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조직을 어떤 기술을 쓰느냐를 가지고 인간 식별 기술을 쓰는 조직, 인간 유지 기술을 쓰는 조직, 인간 변화 기술을 쓰는 조직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 그래서 하센펠트는 이렇게 인간 식별 기술을 적었지만 인간 식별 기술을 쓰는 조직, 인간 유지 기술을 쓰는 조직, 인간 변화 기술을 쓰는 조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조직 어떤 기술을 쓰느냐, 어떤 기술을 쓰느냐를 가지고 조직을 분류를 했는데 인간 식별, 인간 유지, 인간 변화. 인간 식별 것은 환자 진단을 통해서 환자 치료 유무를 결정하게 되는 이런 의료기관이나 대학교 신입생 선발과 같은 것은 인간 식별 기술을 쓰는 조직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대학은 결국에 대학을 느껴본다면 그야말로 유치한 미숙한 존재의 애들을 점차 성인으로 바꿔주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 나오는 인간 변화 기술도 있지만 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는 인간 식별 기술을 쓴다라고 이렇게 인간 식별 기술을 쓰는 조직이다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유지 기술은 케어, 그래서 노인 요양 시설이나 대활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인간 유지 기술을 주된 기술로 쓰는 조직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간 변화 기술은 인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죠. 또 말하자면 산출, 투입, 전환, 산출로 있을 적에 산출 기능을 주로 하는 이런 조직은 인간 변화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나 또는 산출에 초점을 두는 것은 바로 인간 변화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참조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별표할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길버트 스미스의 조직 분류입니다. 길버트 스미스. 길버트 스미스는 조직의 분류를 관료제 조직, 일선 조직, 투과성 조직, 전면적 통제 조직으로 이렇게 나누어 불렸습니다. 관료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유형을 이렇게 먼저 길버트 스미스는 유형을 관료제 조직과 일선 조직과 투과성 조직과 전면적 통제 조직으로 나눴다는 거 뭐냐 보시고, 개별적으로 출제가 될 적에는 관료제 조직은 별도로 고전 조직 모형에서 관료제 조직의 특징, 역기능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업, 계층제, 합법적 지배, 몰 인정성, 문서주의, 경력지향 이런 특징 보면서 많은 할거주의나 형식주의나 이런 몰 인정성, 무사한 일, 또 그런가 하면 뭐 이런 비밀주의 같은 단점까지 관료제 이론에서 봤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 면에서 공부할 것은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로 자주 나왔던 것은 투과성 조직입니다. 길버트 스미스가 제시한 조직 분류에서 투과성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그야말로 얼마만큼의 업무 통제성에 초점을 두는데, 업무 통제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있으나 마나한 조직. 없는 거나 다름없는 조직. 없다고는 안 씁니다. 있긴 하지만 없는 거나 다름없는 조직. 자원봉사활동 조직. 그래서 통제성이 약한, 그런데 통제성이 약한 또는 또 그러면 없는 거나 다름없는. 이런 조직을 투과성 조직이라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이 투과성 조직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상 문제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일선 조직입니다. 일선 조직도 당연히 상부의
통제성이 존재를 합니다만 직접적 통제는 어려운 또는 통제가 약한, 통제가 미약한, 여기는 가장 놓고 그 다음에 놓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일선 조직은 우리가 초등학교 학급 담임, 중등학교 교과 담임, 또는 뭐 경찰서 형사과, 또 법무부 산하의 검찰 조직,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일선 사회복지사, 다 각각의 클라이언트나 각각의 피의자나 각각의 학급, 각각의 과목을 가지고 하되 당연히 교장, 교감부, 연구부장이나 상부의 관료제적 통제가 있긴 하지만 각각의 클라이언트나 각각의 그 피의자에 대해서 강력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일선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조직은 일선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과성 조직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일선 조직, 전면적 통제 조직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뭐 정신요양시설이나 또 그런가 하면은 뭐 교도소 이런 것 등이니까 보시면 되고. 다음에 조직의 유형을 우리는 아까 우리가 볼 적에 수직 조직과 수평 조직,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행정학이 아닌 입장에서 출제한다는 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수직 조직은 우리가 라인이라고 라인 개선 조직이라고 하는데 명령 복종의 수직적 계층적 구조로 결정권 집행권을 갖고 조직 목적 달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조직을 수직 조직이라고, 수평 조직은 우리가 수평 조직이라고 해서 스텝이라고 하는데 상층부의 조언 자문을 통해서 조직 목적 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조직은 우리가 막료 조직, 스텝이라고 수평 조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개념적으로 보시면 되고, 공식 조직은 직제 표상에 나타난 공식적 제도에 의한 이런 조직을 공식적 조직이라고, 공식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은 비공식 조직이라고 한다. 때문에 여기는 공식 조직은 능률의 원리가 지배하는 데 비해서 비공식 조직은 감정의 논리가 지배를 한다. 이런 등등의 특징, 마음 편하게 읽어볼 수 있도록 문장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공식 조직과 임시 조직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이렇게 나눠봤는데 공식 조직과 임시 조직으로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애드라고 하는 접두어가 임시적인, 일시적인 이런 개념으로 설명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공식 조직과 임시 조직, 또는 여기처럼 관료제의 반대 개념으로, 보통 관료제는 공식 조직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관료제의 특징이 뭐예요? 업무를 기능별로 분담하고 업무를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상하로 유계 질서를 잡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해진 대로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모든 업무 처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문서로 남겨야 되고 사심이 반영돼서는 안 되고 그리고 경력 지향이고 이런 특징을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공식 조직의 특징을 말한 거고, 공식 조직 중에서도 수직 조직을 가지고 말한 거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조직은 공식 조직, 수직 조직을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관료제와 임시 조직 또는 공식 조직과 임시 조직 그러는데 여기는 기계적, 정태적 이런 성격보다는 유기적, 동태적, 비일상성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을 에두오크라시라고 합니다. 에두오크라시. 특징으로서는 임시 조직으로서 대표적으로 프로젝트 팀, 매트리스 조직, 위원회, 팀 조직 또는 타스크 포스 이런 등등의 이 명칭을 들어봤을 거예요. 일시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팀이라든지 프로젝트 조직이라든지 매트리스 조직이라든지 특별위원회라든지 상위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임시 조직으로서 이러한 신축성, 적응성, 대응성 같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위원으로 축원되어서 수평적 분화가 큰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공식화의 정도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조직으로서 특징을 가진 것이 임시조직 에두오크라시고 그 유형이 이런 것 등이 있다 하면서 임시조직의 장단점 보시면 됩니다. 임시조직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매트리스 조직이 되겠어요. 행렬조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임시조직이나 행렬조직. 자, 여러분들 볼 때는 이 행렬조직은 개선 조직이나 막료 조직 같은 효율성 지향 조직과
사업부재 조직이나 프로젝트 조직과 같은 유연성 지향 조직 사이에서 효율성과 유연성을 동시 달성을 추구하는 조직을 행렬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행렬 조직이라고는 뭐 뒤에 쭉 나왔지만 여기는 두 개 이상의 권한 계통이 중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적에는 출근해서는 공식 조직, 그중에 수직 조직에 자기 부서로 출근해서 출근부터장 찍고 그리고 나서 출근부터장 찍은 다음에 특별 소위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사무실로 다시 한번 출근을 하게 되는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한 첫 출근부서장을 찍는 것은 효율성 지향 조직인 공식 조직 그리고 수직 조직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해결을 위해서 출근하는 사무실은 그것은 임시조직 에드호크라시고 그게 타스크포스일 수도 있고 프로젝트 팀일 수도 있고 특별위원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양면성을 다 확보하려고 하는 이중 권한 구조가 중첩되어 있는 이런 조직을 매트리스 조직, 행렬 조직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행렬 조직 내 과업 구조들, 행렬 구조 내 과업 집단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작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기능별 부문에서 차출된 다시 말해서 기존의 수직 조직에서 차출된 본래의 공식 조직에서 차출된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그들은 누구나 다 본래 자기 소속 부서의 지휘를 받으면서 동시에 프로젝트 해결을 위해서 현 사업 부서의 장의 팀장의 또 지시도 같이 받는 그런 점에서 이중의 권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행렬구조의 장단점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는 조직 구조를 보겠습니다. 조직 구조. 자, 쭉 나와 있지만 조직화와 조직 구조가 나와요. 조직화라고 할 때는 조직의 모형을 어떻게 나누냐를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쭉 넘어가 보시면 생산 알선 조직, 연계 조직, 뭐 고객 서비스 조직 등등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공식 조직이나 또 그런가 하면 수직 조직과 같은 경우는 바로 생산 알선 조직을 말하죠. 때문에 여기는 가볍게 보십니다. 생산 알선 조직이라고 이렇게 쓸 적에는 생산 일선 조직, 그렇죠. 생산 현장에 있는 생산 일선이니까 업무 단위를 일렬로 나열하여 조직하는 것을 생산 일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이 업무를 일렬로 나열했다는 것은 여기는 기능의 원리. 소위 기능의 원리. 기능의 원리를 우리가 보통 분업의 원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분업의 원리.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이를테면 사회보험관리조직, 정신건강 서비스 조직 등에서 가능한 것을 생산 일선 조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떤 이런 조직도 있고 넘어가 보시면 또 연계조직, 고객 서비스 조직 등도 있다. 왜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조직을 조직화하는 방법에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하는 방식도 있고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교대 근무냐 아니면 24시간 근무냐 뭐 3교대냐 이런 걸 따지는 거 있고 기능 기준으로 또 지리적 영역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기준으로 고객을 기준으로 뭐 이런 등등을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조직을 분류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출제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좀 제정신은 아니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은 다른 조직과는 달리 위원회나 이사회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사회와 위원회의 비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사회와 위원회. 이사회와 같은 경우는 자, 이사회 출제비용을 가볍게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회와 위원회로 나누고 있는데 이사회는 보통 조직의 정책 결정 기구를 이사회라고 합니다. 이사회. 보통 이사회는 조직의 정책을 결정하면서도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그리고 법률 행위에 대한 직무 권한을 갖는 상설적 필요기관을 이사회라고 합니다. 이사회. 정책 결정 기구이자 또한 집행권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 상설적 법적 기구를 우리가 이사회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다 좋습니다.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거기에 보면은 일상적인 업무 수행 기구와는 별도로 구성한 전문가나 업무 관련자의 활동 기구를 위원회라고 합니다. 위원회.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앞에는 우리가 이제 예의상 한번 읽어준 것이고 교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사회와 위원회의 차이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사회와 위원회의 차이점에 중요 표시하시고 시험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위원회, 이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는 동그라미, 위원회는 네모. 이건 행정 책임자의 참석 하에서 효율가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위원회는 책임자보다는 담당자가 참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담당, 실무 담당자가 참여한다. 그다음에 이사회는 그야말로 정책 결정 파트의 상부의 정책 결정 파트나 상부 직원이 이사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담당 직원이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죠. 담당 직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이사회는 상부 리그에서 소위 이사진, 경영진이 참여를 하는 데 비해서 여기 뭡니까? 경영진이죠. 경영진에 가까운 사람이 참여하지만 여기는 실무 직원들이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은 수가 적죠. 이사회는 경영진이 참여해요. 숫자가 적다. 영향력은 이사회는 전체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집행 권한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단지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것을 지시하명을 통해서 실무진에게 집행하라고 시키는 것이지 실무진을 전무까지 볼 것이냐 상무까지 볼 것이냐 그건 다르겠지만 그 영향이 아주 크다. 정책 결정도 당연히 이사회가 정책을 수립한다. 위원회는 단지 건의 아니면 집행하는 건의하는 역할만 한다. 이런 정도에서 이사회는 정책을 수립하고 위원회는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드물지만 오랫동안 안 나와서. 다음에 조직 구조를 보겠습니다.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공식화. 얼마나 밝게 드러나 있는가. 보통 이게 얼마나 밝게 명문화, 한자로 쓰면 얼마나 명문화 되어 있는가, 얼마나 밝게 드러나 있는가를 공식화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요즘 보면은 조직에 있다. 아니면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아주 명확하게 그 조직의 직제표부터 업무 배치를 딱 제시하거든요. 뭐예요? 홈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옛날처럼 어디서 사업하세요? 주소가 어디세요? 약도 그려주고 찾아가 보고 하잖아요. 요즘 그냥 모바일로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해서 그냥 홈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지고 거래할 만한 회사냐 아니냐를 결정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을 공식화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밑에 나와 있죠. 직권과 분권. 이 조직은 어떻게 의사결정 권한이 행사되는가? 어떻게 의사결정 권한이 행사되는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계층에서 획일적으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다면 직권적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이나 여러 부서나 여러 계층이 나누어서 의논이나 협력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분권적 조직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조직이 좋다 나쁘다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잡성. 그 조직은 기능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고 있으며 그 조직은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
가장 좁은 의미인 실질적인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복잡성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 조직이 어떻게 업무 분장되어 있고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유계질서로 잡혀 있느냐. 바로 이걸 좁은 의미의 조직 구조라고 해서 복잡성을 봅니다. 보통 우리가 페이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 판으로 이렇게 공식화, 직권과 분권, 복잡성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먼저 공식화. 이면 우리가 봤던 거는 공식화. 얼마나 그 조직이 밝게 드러나 있느냐. 바로 모든 조직 내의 모든 것이 얼마나 명문화되어 있느냐의 정도. 밝게 드러나 있느냐. 뭐 그냥 홈페이지를 가지고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뭐 주소 알려주지 않고 명함도 주지 않습니다. 명함. 여전히 우리가 저도 이제 명함을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명함 중에 전화번호나 회사 이름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살펴볼 때 보일 것이 없으면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화, 그건 개념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직권과 분권. 뭐 여러분 기본 상식으로 아신 것처럼 직권과 분권이라고 하는 직권과 분권. 직권과 분권은 의사결정 권한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느냐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직권적 조직으로서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부서나 어느 한 계층이 의사결정 전반을 일괄 장악하고 있다면 직권적 조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직권조직의 특징은 빨리빨리, 능률성, 신속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분권적 조직보다 훨씬 더 탁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권적 조직, 여러 사람이나 여러 부서나 여러 계층이 서로 협력적 참여 속에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다면 분권적 조직으로 간다면 여기는 다 모든 그 참여자들이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주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직권적 조직은 능률성, 효율성, 신속성은 높으나 주인의식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약할 것이다. 그에 비해서 분권적 조직은 민주성, 주인의식은 높을지 모르나 신속이나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언제 모여서 회의하고 능률성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이든 간에 반드시 직권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도 있죠. 인사관리나 재무관리와 같은 것은 조직 전체의 극비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직원이 알아야서는 모든 직원이 알면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직권적 조직 전략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재무관리는 직권적 의사결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 형성요인도 나와 있지만 쭉 보시고 장단점 결국에 능률성과 민주성의 상대 비교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선생님들 복잡성.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조직은 기능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고 있으며 그 조직은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복잡성이라고 합니다. 복잡성. 그래서 조직의 분화 정도를 말하는 거죠. 조직의 분화 정도. 그런데 이 조직의 분화는 수평적, 여기 좀 수평적 분화와 수직적 분화로 나눠볼 수 있는데 수평적 분화는 그 조직의 기능은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 수직적 분화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의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배분되고 조정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수직적 분화라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장소적 분화도 있죠. 물론 오늘날엔 장소적 분화가 의미가 없지요. 우리나라 수준 정도 같이 되어서 전 세계가 전혀 24시간 동안 아침과 밤이 전혀 24시간, 12시간 간격으로 벌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다. 다 IT 산업의 산물로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 뭐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그룹 본사 빌딩처럼 한 건물 안에 모든 소위 계열사들이 다 자리 잡고 각 부서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 누가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일부 회사는 그냥 그 칸에 책상만 놓여 있지 누구 책상도 안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다가 출장 가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출근하는 사람이 빈자리 있는 거 봐서 거기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또 자기 다른 곳에 장소적 분산을 통해서 자기가 출장 가버리면 됩니다.
단지 이제 거기에 좀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상부 리그에 있으면 그 사람 부근의 책상은 좀 다른 부하 직원들은 안 앉으려고 하는 이런 그 성향이 있죠. 예의같이 해야 되고 뭐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정형화된 사무실도 정형화된 책상도 파티션도 없는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자, 먼저 여기 수평적 분화. 수평적 분화. 그래서 과업이 어떻게 하부단으로 세분화되어 있느냐를 바라보는 전문화의 원리, 분업의 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수직적 분화. 수직적 분화는 그 조직의 권한과 책임은 계층의 수를 의미하는데 계층의 수.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여기 있군요.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을 직위라고 하는데 이런 직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행위할 것을 기대주는 행위. 그걸 역할. 우리가 지위라고 할 때, 국어적으로 할 때 사회적 관계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포지션, 소셜 포지션을 지위라고 합니다. 지위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된 지위, 귀속적 지위라고 합니다. 내가 자녀라는 지위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느 순간에 내가 인식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녀 이런 지위를 가졌더라는 거죠. 귀속적 지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만든 지위, 학습자의 지위, 수험생의 지위, 과장으로서의 지위 이건 내가 만들어가는 지위거든요. 그것은 업적 지위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지위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지위에 걸맞은 행동을 역할이라고, 롤이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은 그런 사람의 지위에 맞는 언행을 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그것을 역할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동 우리가 정명사상처럼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고 했던 어린 시절에 배웠던 내용이 바로 역할과 지위와 역할 기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면 그 가족이나 그 사회나 그 나라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제 역할 못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공무원으로 제 역할 못하고 그러면 그 사회는 결코 안정적일 수가 없다.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내세우는 가치관을 성리학적 명분론, 그야말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자라고 하는 이런 실행 이념을 내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제 여기 마침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같이 역할, 지휘, 역할 기대까지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소적 분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조직 문화를 보겠습니다. 조직 문화. 문화는 우리가 인행사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만 문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학교, 그러면 학교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학교 문화. 또 군인들이 공유하는 군대 문화. 경찰들이 공유하는 경찰 문화. 이런 것처럼 조직 구성원들이, 집단 구성원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조직 문화는 당연히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 문화는 뭐라고 할 길게 적었지만 조직 구성원들이 지배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조직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직 문화는 어떤 존재 가치가 있는가? 그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라고 길게 적었지만 조직 문화는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무형적인 관념의 체계이다. 그죠? 그래서 이 문화는 이미 본 것처럼 구성원들이 공유한다는 공유성, 또 배워가면서 쌓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학습성, 축적성, 전체성, 가변성 이런 소위 문화의 특징을 다 조직 문화에도 집단 문화에도 가족 문화에도 계속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 문제에는 문제에 대한 효율적 해결만의 지침을 제공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구성원들에게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모든 조직 활동에 있어서 안정성과 계속성을 제공해 준다. 성원들로 하여금 정체성, 좀 빠졌군요. 성원들로 하여금 정체성, 일체감을 갖게 해준다. 등등 좋은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들잖아요. 우리끼리 경찰은 경찰대로, 소방관은 소방관대로, 직업군인은 직업군인대로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사끼리 서로 알지도 못하고 남남이면서도 그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을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 문화. 그래서 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건 여기 쭉 보면은 끝에 조직 문화는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공유한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조직 문화는 정책 담당자들의 관점을 제한하거나 성원들의 행동을 제약시켜 저항 세력을 형성시킴으로써 조직 성장을 방해하기도 한다. 보수화되는 거죠. 보수화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만반의 이런 말 있잖아요.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보수화 성향을 가져서 소위 변화의 저항, 환경은 급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조직 관련은 보나마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바로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도 만만치만 단점, 보수화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은 가능한 개방체계로서 끊임없이 새로운 신규 직원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누적된 극단적으로 보수화된 세력들은 밀어내는 이런 과정을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조직 구조에 대해서 조직 구조라는 테마를 가지고 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적 자원관리 쪽에 가서 리더십이나 동기와 관련된 영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